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2023-2024 시즌은 아무런 타이틀 없이 아쉽게 마무리됐습니다. 역대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도전, 그리고 사상 첫 프리미어리그 도움왕 도전, 여기에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까지도 노릴 수 있을 것 같던 기세, 그 전반기의 활약 정말 대단했는데요. 그와는 대조적으로 카타르에서 열렸던 2023 아시안컵 참가 이후 치렀던 후반기는 토트넘의 팀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또 어려움과 힘든 후반기가 이어지면서 아쉽게 끝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공식 운영하고 있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환타지 리그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면서 올 시즌 활약은 최고급이었다는 것을 인정받았는데요. 이와 더불어 프리미어리그 최고 가치 선수로 판타지 리그에서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세부 기록 결산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왕이 정말 충분히 가능했던 플레이를 선보였지만 토트넘의 팀 동료들의 빅찬스 미스로 인해 이루지 못했던 점도 객관적 수치로 드러났는데요. 대체 어떤 기록이었고 또 어떤 평가들이 있었는지 손흥민 선수의 2023-2024 시즌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공식 선정한 판타지 프리미어리그 팀 오브 더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베스트 11으로 선정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개인 타이틀은 필 포든 맨시티의 미드필더가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고, 콜 파머 첼시 미드필더가 올해의 영플레이어상을 받았죠. 득점왕은 27골의 홀란, 도움왕은 13개 어시스트를 기록한 에스턴 빌라의 올리 왓킨스가 차지했는데요. FPL 팀 오브 더 시즌에서는 이 득점왕 도움왕인 홀란과 왓킨스가 투톱으로 선정됐고, 올해의 선수 포든, 올해의 영플레이어 파머, 그리고 아스널의 사카, 토트넘의 손흥민, 리버풀의 살라까지 미드필더 5명으로 가장 높은 포인트를 얻은 것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수비라인에는 아스널의 벤 화이트, 살리바,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3명의 선수가 차지했고요. 에버튼의 픽포드 골키퍼가 판타지 프리미어리그 팀 오브 더 시즌에 선정이 됐습니다. 가장 높은 포인트를 얻은 선수는 콜 파머로 244점이었고, 올해의 선수상을 받게 된 필 포든이 230점, 그리고 사카 226점, 손흥민 선수가 213점이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점수는 왓킨스의 228점, 홀란의 217점보다는 적었지만 리버풀의 살라가 기록한 211점보다는 높았습니다. 후보 선수로는 아스널 골키퍼 라야, 토트넘의 오른쪽 풀백 페드로 포로, 그리고 에버턴 수비수 브랜스웨이트, 본머스 공격수 솔랑키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판타지 프리미어리그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의 활약과 기록, 세부적인 그런 플레이를 매 경기 이제 집계해서 이 선수들을 제한된 예산 안에 꾸리는 유저들의 경쟁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선수별 몸값을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공식 판타지 리그에서 산정하게 되고, 시즌 내내 이어지는 활약을 통해 이 가치가 조정되게 되는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 가치의 선수로 시즌을 마친 선수는 모하메드 살라로 1340만 파운드로 선정이 됐고, 맨시티의 더블라이너가 1060만 파운드,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1000만 파운드입니다. 즉 1000만 파운드를 넘긴 3명의 선수가 살라, 더블라이너, 손흥민, 즉 프리미어리그 3대장,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3명으로 살라, 더블라이너, 손흥민이라는 이론의 여지없는 평가가 나온 것이고, 아스널의 에이스인 사카가 880만 파운드, 아스널의 주장 웨데고르가 860만 파운드,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맨시티의 포든이 850만 파운드,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850만 파운드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런 선수들을 제치고 최고의 가치 선수로 분명히 인정받고 있는 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선정 비율에 있어서도 물론 더브라이너 선수가 전반기에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이긴 하지만 사카의 49.2%, 포든의 43.3% 다음으로 많은 34.4%의 유저들이 손흥민 선수를 선택했다는 점 역시 선택 비율로도 손흥민 선수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활약도를 봤을 때도 손흥민 선수가 말씀드린 베스트 11에 들었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올 시즌 미드필더로 분류가 됐거든요. 시즌 도중에 뭐 최전방 공격수를 맡기도 했고, 또 올 시즌에는 최전방 공격수로 많이 뛰긴 했지만 지금까지 커리어에서는 왼쪽 측면 공격수 내지 미드필더로 활약을 해왔고, 올 시즌도 실질적인 경기의 영향력 범위는 미드필더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드필더 선수 중에는 213포인트를 얻은 것이 전체 4위, 파머, 포든, 사카 다음의 순위고요. 말씀드린 살라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것입니다. 토트넘 선수들의 포인트 상황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내에서 정말 압도적인 가치와 활약을 펼친 선수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이제 몸값이 1000만 파운드로 압도적인 1위였는데요. 그 다음으로 높은 몸값의 선수가 메디슨의 780만 파운드, 히샬리송 680만 파운드, 쿨루셉스키 670만 파운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수들이 얻어냈던 판타지리그 포인트를 보면은 더 큰 차이가 나오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213포인트를 얻었는데 두 번째로 많은 포인트를 얻은 선수가 페드로 포로 136포인트였습니다. 100포인트가량의 차이가 났다. 그 정도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팀 내에 차지한 비중이 컸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이 존슨, 클루세스키의 130포인트대인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혼란이라는 맨시티에서 엄청난 기회를 제공받는 선수의 존재로 인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은 쉽지 아마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움왕은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올리 왓킨스가 13개의 어시스트로 도움왕을 차지했고, 손흥민 선수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결국 10호 도움을 올리면서 통산 3번째 10-10을 달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콜 파머가 마지막 라운드에 하나의 어시스트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단독 도움 2위가 됐고, 손흥민 선수는 더브라이너, 깁스 화이트, 고든, 그로스, 팀 동료인 존슨, 그리고 리버풀의 살라, 뉴캐슬의 트리피어 등과 함께 1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아주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으로 도움 공동 3위를 차지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 이상의 도움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시즌이었어요. 우선 프리미어리그의 빅찬스 창출, 확실히 골이 되어야만 했던 기회를 만든 기록에 있어서는 모하메드 살라가 22개로 1위였고, 맨시티의 더브라이너와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21개로 공동 2위, 그리고 20개의 손흥민 선수가 4위였는데요. 이 기록보다 더 조금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언더스탯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대 도움값인데, 다른 이제 통계 업체들의 기대 도움과 좀 다른 게, 여기 이제 언더스탯에서는 기대 도움을 실제 슈팅이 이루어진 기회만으로 집계를 하고 있어요. 즉 결정적인 패스가 어느 공간, 어느 위치, 어떤 수비의 숫자 상황에서 이어졌는가를 평가하는 보통 기대 도움에 플러스 슈팅으로 연결된 기대 도움, 즉 실제 슈팅으로 이어졌을 때 이 슈팅의 결정력이 아쉬웠기 때문에 득점으로 되지 못했던 그 기록만을 집계했을 때는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기대 도움 값이 13.34골로 13개 내지 14개 정도의 도움이 됐어야 하거든요. 이 기록만 놓고도 올리 왓킨스가 기록한 13개의 도움과 동률을 이룰 수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기대 도움 상위 10위 안에는 올리 왓킨스가 없었고, 올리 왓킨스의 기대 도움 값은 10개가 채 되지 않았다. 즉 종료 선수들이 어시스트급의 결정적인 패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골을 많이 넣어줬기 때문에 왓킨스가 도움왕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기대 도움 순위를 보시면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13.16으로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높았고, 그 다음에 리버풀의 살라가 12.33, 맨시티의 케빈 더브라이너가 11.98, 첼시의 콜 파머가 11.87이었어요. 이 선수들 역시 더 많은 도움을 기록할 수 있었던 선수들이죠. 그 외에 아스널의 웨데고르와 사카 역시 10개 이상, 11개 정도의 도움을 할 수 있었던 좋은 패스들을 많이 공급했던 선수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실제적으로 보면 13.34개의 기대 도움 값에서 10개 어시스트가 나왔으니까 3개 정도의 도움을 동료들이 이제 놓쳤다, 넣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도움성 패스가 아니에도 불구하고 골을 잘 넣었던 선수잖아요. 즉 결정력이 본인은 뛰어났고 동료들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은 17골이었는데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기대 득점 값은 12.98, 13골 정도니까 4골 정도를 초과해서 넣었거든요. 그런데 후반기 들어서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폼도 조금은 이제 흔들리면서, 또 많은 전방 압박을 통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지면서 기회를 놓친 것들이 늘어나서 그렇지,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결정력, 가장 많은 기대 득점 초월 득점 기록을 남겼던 선수잖아요.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역시 저희가 말씀드린 손흥민 선수는 좋은 패스를 못 받아서 득점이 실력만큼 안 나왔고,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동료들이 못 살려서 실력만큼 도움 기록이 쌓이지 못했다, 요 얘기가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록으로도 검증이 되는 건데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팀별 결정력을 알아볼 수 있는 기록이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의 지표거든요. 가장 결정력이 떨어졌던 팀은 에버튼입니다. 실제 득점은 40골이었지만 기대 득점은 59골인데 실제 득점은 40골로 19골 정도를 결정력 문제로 놓쳤던 것이고요. 리버풀이 그 다음인 게 충격적인데요. 리버풀의 기대 득점은 93골이었는데 80골을 넣었으니까 13골 정도를 놓친 것이죠. 우승권 팀에서, 특히 상위권 팀에서는 이렇게 극악한 결정력을 보인 팀이 리버풀밖에 없다. 그 외에 브라이튼, 본머스, 셰필드 유나이티드, 브렌트포드 등이 이제 결정력 문제로 어려운 성적을 거뒀고, 울버햄튼에서는 황희찬 선수가 엄청난 기대 득점 초월 득점 기록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득점은 팀 전체 기대 득점보다 5골이 적었던 7위를 기록했고, 토트넘 역시 이제 9위를 기록했는데요. 토트넘의 결정력이 9위인 것은 실제 득점이 69골이었는데 기대 득점은 73.15골이었다. 즉 4골 정도를 실제로는 놓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록이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가 손흥민 선수가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을 더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즉 손흥민 선수를 빼놓고 보자면 토트넘의 실제 결정력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더 안 좋게 악화될 수 있었다. 선수의 개별적인 최악의 결정력을 보시면 리버풀
리버풀의 다르윈 누네스가 압도적입니다. 기대 득점은 18골이었는데 실제 득점은 11골로 무려 7골이나 되는 확실한 기회를 놓쳤고요. 그 다음이 에버튼의 도미닉 칼버트 루인인데 기대 득점은 13.73골이었는데 실제 득점은 7골로 6.73골을 놓친 것이죠. 그 다음이 충격적인 게 최근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주고 있는 기회를 놓쳤던 토트넘의 웨일스 대표 공격수 브레넌 존슨입니다. 브레넌 존슨 같은 경우에는 실제 득점은 5골이었는데 기대 득점이 11.41골로 6.41골, 거의 6골, 7골 정도를 빅찬 스미스로 놓쳤다라는 것인데 이 상당수의 기회를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줬다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결정력이 뛰어났던 선수는 맨시티의 필 포든 19골을 넣었는데 기대 득점은 11.28골이니까 7, 8골 정도를 본인이 초과해서 넣었고, 그리고 후반기 들어 크리스탈 팰리스의 상승세를 이끌었고 글라스너 감독 부임 이후엔 좋은 결정력을 보여줬던 장필립 마테타가 역시 기대 득점 11.09골에서 16골을 기록하면서 4.91골, 한 5골 정도를 초월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팅엄의 허드슨 오도이도 후반기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죠. 특히 누누 감독 부임 후에 득점하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해줬는데 기대 득점이 이제 3.22골에 불과했는데 8골을 기록하면서 거의 제한된 기회에서만 골을 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콜 파머 역시 페널티킥 득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는 중거리 슈팅 득점, 정말 좀 깜짝 놀랄만한 타이밍에 슈팅들이 나오다 보니까 22골을 넣었는데 기대 득점은 17.88골로 4골 정도를 초과해서 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손흥민 선수였어요. 프리미어리그 전체 결정력 5위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후반기가 조금 아쉬웠기 때문이죠. 17골을 넣었지만 12.98골, 13골 정도를 넣을 수 있었던 기회였으니까 4골 정도를 초과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넣은 것이고요. 황희찬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후반기를 많이 뛰지 못했는데 총 12골로 시즌을 마무리했죠. 기대 득점은 8.44골이었기 때문에 3.56골, 한 3, 4골 정도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제 기대 도움 기록을 저희가 좀 강조해드렸는데 올 시즌 정말 여러 경기들에서 아쉬웠던 모습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역순으로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치렀던 경기들이 좀 더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고 또 최근에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후반기 들어서는 최전방 공격수로 뛰던 손흥민 선수를 좀 막기 위한 상대의 전술 대응이 나오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2-3명의 수비수에게 에워싸이게 되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자신 쪽으로 수비를 몰아놓고 동료에게 정확하게 패스를 주고 동료가 완벽한 기회를 맞이하게 됐을 때 그 기회를 놓친 상황들이 빈번하게 나왔어요. 후반기에만 한 5경기 정도가 실제로 경기는 한 개씩 도움이 더 나왔어야 되는 경기들이었는데 그걸 놓쳤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바로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전, 시즌 마지막 경기뿐 아니라 5월에 있었던 번리전이라든지 3월에 참패를 당했던 풀럼전이나 또 승리하긴 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전, 그리고 지난해 마지막 경기였던 본머스전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의 정말 결정적인 패스가 골이 안 된 게 황당했었습니다. 지난 주말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셰필드전도 전반 추가 시간 2분에 손흥민 선수가 질주하면서 메디슨에게 1대1 기회를 만들어줬던 스루 패스를 줬는데 메디슨 선수가 골키퍼를 바로 앞에 둔 상태에서 골키퍼의 가슴에다가 슈팅을 하면서 놓쳤었고요. 82분 같은 경우에는 메디슨의 스루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소비 한 명을 앞에 두고 기가 막히게 따돌리면서 오른발로 감아서 이제 크로스형의 패스를 존슨에게 딱 밀어줬는데 골키퍼를 앞에 두고 골대 바로 앞에서 존슨의 슈팅이 허공으로 날아갔었죠. 번리전의 이 빅찬 스미스는 더 충격적이었던 걸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드라고신의 전진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78분 왼쪽 측면을 무너뜨리고 수비와 골키퍼의 사이 공간으로 완벽한 패스를 줬는데 존슨 선수가 빈 골문 안에다가 공을 넣지 못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력으로 기회를 놓쳤었습니다. 이런 기회들 이 2경기에서만 살렸어도 손흥민 선수가 도움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0대3 참패를 당했던 풀럼전 같은 경우도 벤탄쿠르 선수의 패스를 받았던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개인 돌파로 수비를 다 몰아놓고 내준 패스를 존슨 선수가 골대 바로 앞에서 비슷하게 또 놓친 거예요. 이 슈팅이 골대으로 빠져나가는 말도 안 되는 빅찬 스미스가 나왔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는 이겼긴 했지만 전반 18분에 벤탄쿠르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드는 베르너를 위해서 완벽한 스루 패스를 줬고 베르너가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맞이했는데 슈팅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잡히는 정말 충격적인 판단, 주저주저 하다가 놓쳤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요. 이 팰리스전 같은 경우에는 베르너의 결정력이 정말 실망스러웠는데 62분에는 쿨루세프스키의 패스를 받았던 손흥민 선수가 반대편에 있는 베르너에게 툭 내줬을 때 베르너에게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키퍼 정면으로 슈팅을 때리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팰리스전은 여러 기회들이 놓쳤는데 65분에는 메디슨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문전 왼쪽에서 수비 3명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논스톱으로 바로 넘겨줬고 존슨이 골키퍼 바로 앞에서 그냥 골대 안으로만 차넣었다면 골이 될 수 있었던 기회에서 허공으로 때리면서 또 기회를 놓쳤던 바가 있죠. 이렇게 존슨의 빅찬 스미스가 연달아 나왔던 것이 후반기 경기였고요. 본머스전 같은 경우 지난해 마지막 날 열렸던 경기였는데 로셀소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히샬리송을 향해서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저 2명의 본머스 수비 사이로 정확하게 찔러 넣었는데 히샬리송이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시도한 슈팅이 골포스트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면서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반기에도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대2로 패배했던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 경기 기대 도움값이 1.18골이었는데 도움을 기록하지 못하게 됐었고, 또 시즌 초반기 좋은 폼을 보였던 이 루턴전이나 아쉬운 무승부였던 아스널전이나 시즌 극초반의 맨유전, 본머스전도 손흥민 선수의 도움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우선 에스턴 빌라전 같은 경우에는 경기작 3분 만에 벤탄쿠르 선수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클루세스키에게 논스톱으로 패스를 찔러줬는데 클루세스키의 슈팅이 골포스트를 때리면서 골키퍼와의 1대1 기회가 아쉽게 무산되는 상황이 역시 득점이 됐어야 하는, 도움으로 또 기록됐어야 되는 장면이었고요. 루턴전도 손흥민 선수의 스루 패스를 받은 포로가 골키퍼와의 1대1 기회를 맞이했는데 여기서 골대 바깥으로 슈팅을 하면서 득점이 되지 못했어요. 아스널전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가 스루 패스를 주면서 클루세스키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았고, 여기서 2대1 패스 과정에서 반대편에 비어있던 존슨을 정확하게 보고 4명의 아스널 수비 사이로 패스를 줬는데 여기서 골대 안으로만 잘 차 넣었으면 골이 되는 거였는데 안일하게 조금은 정면으로 차면서 라야가 선방을 한 것도 있지만 존슨이 기회를 놓치면서 득점이 되지 못했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시즌 전반기 본머스전에는 메디슨의 롱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사르에게 이제 컷백을 내줬을 때 사르가 역시나 골키퍼를 마주한 상태에서 정면으로 차면서 골이 되지 못했었고, 맨유와의 경기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가 수비 뒷공간으로 정확한 스루 패스를 줬을 때 사르가 오나나 골키퍼의 정면으로 슈팅을 하면서 골을 넣지 못했었어요. 사르의 결정력도 굉장히 아쉬웠던 게 전반기의 상황이었죠. 맨유전 같은 경우에는 우도기와 손흥민 선수의 호흡도 굉장히 좋았는데 우도기, 손흥민으로 이어진 패스를 포로가 슈팅으로 때린 게 골대를 강타하지 않았다면 역시나 손흥민 선수의 도움이 될 수 있었고요. 맨유전 52분 같은 경우에는 메디슨의 전진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우도기가 들어올 때 툭 밀어준 상황, 우도기가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오나나가 선방을 하면서 막혔습니다. 이렇듯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뛸 때는 정말 많은 기회를 동료들에게 만들어줬지만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런 활약이라면 정말 올 시즌 충분히 프리미어리그 도움왕을 차지할 수 있었던 엄청난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기대 도움값이 손흥민 선수가 프로 데뷔한 이래 최고의 기록이었어요. 지금까지 레버쿠젠 시절을 통틀어서도 손흥민 선수의 한 시즌 기대 도움값이 10개를 넘지 못했었거든요. 그동안 득점에 더 많이 치중했던 플레이를 했던 것도 사실인데 올 시즌만큼은 기대 득점값보다 기대 도움값이 더 많았던, 도움을 주기 위해 열심히 또 활약을 했고 기여했고 헌신했고 본인의 도움 능력과 또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더욱더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당 기대 도움값, 90분당 기대 도움값도 0.4개이니까 두 경기당 하나씩은 도움이 나올 정도의 엄청난 플레이스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자신의 개인 통산 프리미어리그 3번째 텐텐을 달성하긴 했는데 동료들이 조금만 더 잘 도와줬다면, 좋은 패스를 내주고 좋은 골을 넣어줬다면 20골대 득점과 도움왕까지 가능했던 시즌이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나 리버풀 이런 팀에 갔다면, 누니에스 대신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면 득점왕이 가능했을 것이고, 또 홀란 대신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면 역시 득점왕이 될 수 있었고, 혹은 더브라이나 대신 손흥민 선수 맨시티에 있었다면 손흥민 선수가 도움왕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시즌이었다. 그런 실력을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다 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와 공식 일정이 끝났지만 토트넘 허스퍼는 한 경기를 더 치르게 됩니다. 5월 22일 수요일 저녁 6시 45분에 호주 투어로 뉴캐슬과의 친선 경기를 갖고 올 시즌 팀은 해산하게 되고요.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한 프리시즌 일정도 속속 확정되고 있는데요. 7월 27일에 일본을 방문해서 빗셀 고베와 경기하고 8월 3일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과 쿠팡 플레이 시리즈로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어서 8월 11일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는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한 차례 맞대결을 더 갖게 되는데요. 과연 호주 투어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떤 또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올 시즌을 마무리하게 될지, 또 프리시즌 기간에는 토트넘이 어떤 선수 영입을 이루고 어떻게 새 시즌을 준비하게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최신 뉴스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